13조. 이 숫자가 발표됐을 때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25년 경력에 이런 요구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굴복할 겁니다. 일주일이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반응 없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압박하던 우리가 오히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무슨 수를 쓴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죠.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준비했을 뿐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70년 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그 나라 말입니다. 13조 주한미국 주둔비 한국 부담. 협상 여지 없음. 단 9단어가 회의실을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죠. 옆자리 참모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 스톤, 옥스퍼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25년째 미국 외교정책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을 12번 방문했고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성장을 목격했죠. 그런 제가 봐도 이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죠.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13조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주둔비는 연간 1조 크레딧 수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3배를 요구한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굴복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이었죠. 참모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요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이탈리아 대표도 목소리를 높였죠. 이건 동맹 파괴 행위입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확인해야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런 성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도 침묵했죠. 보통이라면 즉각 유감 표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말이 없었죠. 언론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고 BBC가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반응을 기다렸죠. 사흘째 되던 날, 백악관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죠. 한국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까? 정보국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준비가 끝났을지도 몰랐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울발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여론 분석. 저는 서둘러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국민 87%가 주둔비 인상 거부 지지.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87%? 이건 압도적인 수치였죠.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 찬성.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건드린 겁니까? 나흘째 되던 아침 한 문장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정말 필요한 쪽은 우리일까요? 아니면 당신들일까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뉴스 속보를 보며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죠. 이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참모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이건 선전포고 아닙니까?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대서특필했고 뉴욕 타임스가 긴급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한국 주둔비 구조를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수치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운영비의 93%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죠. 93%라고요? 기지 임대료, 인건비, 시설 유지비까지. 거의 모든 걸 한국이 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 대표가 손을 들었죠. 우리는 60%도 안 냅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70% 수준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내고 있었다는 겁니까?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제목이 강렬했죠. 가장 관대한 동맹. 화면에는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됐습니다. 한국의 주둔비 분담률 93%, 독일 58%, 일본 65%.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발표자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시설, 인력까지. 평택 기지만 해도 6,500만 제곱미터에 달했죠.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십니까?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트위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해시태그 한국에게 사과하라가 트렌드 1위에 올랐죠. 페이스북에는 비판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계산했습니다. 백악관 내부도 흔들렸습니다. 참모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여론조사 결과가 올라왔죠. 미국 국민의 62%가 주둔비 인상 반대. 저는 숫자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철회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동의했죠. 이대로 가면 동맹이 깨집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였습니다. 작년 한 해만 200억 크레딧. 세계 5위 수준이었죠. 저는 자료를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천궁2 미사일. 이제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파는 나라였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믿어온 공식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 아니 다른 나라까지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또 한 방이 날아왔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우린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보호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생중계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룰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죠. 회의실 참모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 진심입니까? 한국 정부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방산 수출 내역, 기술 수준, 독자 개발 무기 목록까지. 저는 리스트를 보며 할 말을 잃었죠. K2 전차, 세계 최고 수준. KSS 잠수함, 독자 설계. 현무 미사일, 세계 최장 사거리급. 이게 정말 한국입니까? 독일 대표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끼어들었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100억 크레딧어치 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손을 벌리고 있었죠. 보고서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연평균 7%. 연구개발 투자, 작년 기준 15조 크레딧. 저는 숫자들을 보며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그날 오후 정보국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군사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아리랑 위성, 해상도 50cm급. 이건 군사용 정찰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이제 그들은 독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BBC가 특집을 냈죠. 한국 군사 강국으로의 변신. 화면에는 한국 무기들이 나열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수입국이던 나라가 이제는 수출 5위였습니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걸까? 저는 과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5년 한국이 방위비 증액 계획을 발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의 준비였던 겁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방위비 증액, 2017년 독자 전투기 개발 착수, 2020년 방산 수출 본격화, 2023년 세계 5위 달성.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압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요구는 그저 그들에게 명분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참모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저는 자료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한국의 10년 계획, 방산 수출 그래프, 독자 무기 개발 목록. 이 모든 걸 보십시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핵심 소재 수입품, 관세 100% 부과. 발표가 나가자마자 회의실이 웅성거렸죠. 이번엔 진짜 전쟁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 셋만 막아도 미국 산업이 타격을 입을 텐데요. 참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압박은 해야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발표 당일 주식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한국 기업들 주가가 떨어질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삼성, LG, SK 모두 보합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왜 안 떨어지는 겁니까? 이틀 뒤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 내 생산 기지를 대폭 확대해 놓은 상태였죠. 삼성은 텍사스에 200억 크레딧 투자, LG는 조지아에 공장 신설, SK는 켄터키의 배터리 공장 완공. 저는 리스트를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관세 100%의 타격이 제로라는 겁니다. 상무부 장관이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방장관이 침묵했습니다. 국무장관도 말이 없었죠.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의 카드가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회의실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참모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어두웠습니다. 25년 경력의 외교 전문가로서 이런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논의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화답했죠.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보국에서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중동, 동남아, 남미로 수출선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온 세상이 한국과 손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철회해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만 고립됩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시험한 거였죠. 그들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간 배워온 외교 공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한다. 이제 그 법칙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보국 서버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가 발견됐죠. 3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우린 언제까지 보호막 아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죠. 3년 전이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료를 더 파헤쳤습니다. 2022년 국방개혁 2030 계획 발표. 2023년 방산 수출 5개년 로드맵. 2024년 독자 방위 체계 구축안.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보며 입이 벌어졌죠. 회의실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참모들에게 자료를 펼쳐 보였죠. 보십시오. 이건 즉흥이 아닙니다. 그들은 3년 전부터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내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유출됐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둔비 분쟁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시나리오 1. 미국의 주둔비 인상 요구. 대응 방안 전략적 침묵과 여론전. 시나리오 2. 관세 전쟁. 대응 방안 현지 생산 확대. 시나리오 3. 군사적 압박. 대응 방안 독자 방위 체계 가동.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까지.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숨이 막혔죠. 이건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죠. 우린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준비해놨습니다. 국무장관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죠. 예술이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체스를 두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바둑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의 전략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시나리오, 기술 패권 전쟁 시나리오, 심지어 동맹 재편 시나리오까지. 모든 경우의 수가 계산되어 있었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설계였죠. 그들은 미국 없는 세상을 상상했고 그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준비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반짝였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치밀함, 그들의 인내심, 그들의 전략.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죠. 진짜 전략가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 방의 총성도 없이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균열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독일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주둔비를 90% 이상 내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표도 손을 들었죠.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는 회의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한국은 이득만 보고 우리는 손해만 봅니까?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하려던 손이 동맹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또 움직였습니다. 가디언이 특집 기사를 냈죠. 주둔비 분쟁, 나토 동맹 균열의 신호탄. 르몽드도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의 실책, 유럽의 부메랑. 저는 신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악관 내부도 갈라졌습니다. 강경파는 밀어붙이자고 했죠. 온건파는 철회하자고 맞섰습니다. 회의실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는 중간에 서서 양쪽을 바라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추가 무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규모는 50억 크레딧. 저는 보고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독일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전차 도입을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죠. 스페인은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이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국방장관이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우리가 밀어낼수록 그들은 더 강해집니다. 국무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역효과입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노트북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급보입니다. 화면을 회의 테이블에 띄웠죠. 일본 방위성 발표, 한국과 방산 협력 강화.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였던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의 압박이 아시아를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실었습니다. 트럼프의 주둔비 인상, 최악의 외교 실책. 뉴욕 타임스도 사설을 냈죠. 동맹을 잃는 법. 저는 신문을 덮었습니다. 언론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공격했죠. 이게 미국 우선입니까? 미국 고립입니까? 여당 의원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중계를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사임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였죠. 이틀 뒤 국방차관도 물러났습니다. 저는 빈자리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책을 내놓으라는 지시였죠.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패배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졌죠.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전략의 침묵, 외교의 모범. 저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케이스 스터디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CNN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장을 재설계했다. 일주일 연속 방영됐죠. 시청률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형 외교 모델 21세기 표준. 카네기 재단도 세미나를 열었죠. 작은 나라의 큰 전략. 저도 참석했습니다. 청중석은 10,000원이었습니다. 발표자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대응 프로세스, 침묵에서 여론전으로, 여론전에서 실질 행동으로. 단계별 전략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 외교를 커리큘럼에 추가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강의 계획서를 받아봤습니다. 전략적 인내, 준비된 대응, 다층적 외교. 모두 한국 사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젊은 외교관들이 한국 매뉴얼을 공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었죠.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유럽도 변했습니다. 브뤼셀에서 한국형 외교 세미나가 열렸고
파리에서는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베를린 주재 외교관이 보고서를 보냈죠. 유럽 전역에서 한국을 배우려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시아는 어땠을까요? 싱가포르가 한국 모델을 연구했고 베트남이 벤치마킹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 전문가를 초청했죠. 저는 리포트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교과서로 삼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사설을 냈죠. 한국, 중견국 외교의 새 지평. 이코노미스트도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조용한 승리자들. 저는 잡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국제관계학회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었죠.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청중석에 앉아 경청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의 딜레마를 극복했습니다. 다른 교수가 이어받았죠. 그들은 의존에서 자립으로, 자립에서 영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저녁 리셉션에서 한 외교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어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죠. 저는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백악관 회의실에 다시 앉아 있었죠. 하지만 풍경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났고 새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안건이 뭐였을까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25년 경력에 처음으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대국의 논리는 끝났습니다. 압박하면 굴복하고 위협하면 따라온다는 공식. 이제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침묵으로, 준비로, 실력으로.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힘입니다.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모들이 조용히 들었죠. 발표를 마치자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동맹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 관계입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임 대사 접견 요청이었죠. 저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1년 만에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대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만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사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역사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전쟁의 폐허, 산업화의 땀, 민주화의 함성. 그리고 지금의 모습. 저는 사진들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70년.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보호받던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라로. 저는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죠.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흘러갔습니다. 세상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빠, 오늘 학교에서 한국 외교 케이스 배웠어. 정말 대단하더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 현장에 있었단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저는 많은 걸 봤습니다. 협상도, 갈등도, 전쟁도. 하지만 이번 같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승리하는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한국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강대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나라가 세상을 이끕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13조라는 숫자, 얼어붙은 회의실, 그리고 시작된 침묵. 모두가 굴복의 신호로 읽었지만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그 선언이었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다른 나라와 함께 서는 나라가 됐죠. 교과서를 읽던 학생에서 교과서를 쓰는 선생님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에 이런 역사를 목격하게 될 줄 몰랐죠. 하지만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됐으니까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압박만으로는 안 됩니다. 존중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밤마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떠올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도시의 모습을. 언젠가 은퇴하면 꼭 가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세상을 바꿨다고. 감사하다고. 마이클 스톤. 영국 출신 외교관. 미국에서 30년을 일한 사람. 그게 제 이름이고 제 이력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한국으로부터 배운 사람. 그게 제 가장 큰 자랑입니다.